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생생경제 4시 2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3부 들어왔고요. 자,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위기가 되는 것들 또 위협이 되는 경제들을 좀 정리하자, 대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 지난 6월에 신용위험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 35곳을 추렸는데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안 좋은 전망이 많아지니까 한 차례 더 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업들의 신용 위험 평가 말 자체가 조금 좀 위압적이긴 한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네, 이번에 그 기업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 평가에 기준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매겼는데요. 네. 신용 위험 평가란 것은 이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건데 이 말은 그 빌려준 돈을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도를 이제 평가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지 혹은 뭐 경영 능력이 있는지 또 업종의 경기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A 등급에서 D 등급까지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A 등급과 B 등급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C 등급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서 워크아웃이라든지 이제 구조조정을 들어가야 되는 기업이고요. 네네. D 등급은 이제 부실 기업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것도 이제 법정 관리나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뭐 듣기만 해도 워크아웃, 법정 관리 이런 말들 보시면 또 IMF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인지 대기업 살생부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 결과 나왔어요. 19개 정도의 기업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좀 교수님 보시기에 분석을 해보신다면요. 네, 이것은 이제 지난 4월 달에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500억 이상 돈을 빌려간 그런 기업들 368개 기업을 대상으로 네네. 금융감독원이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실 징후 기업이라든지 부실 기업 C 등급과 D 등급을 받은 기업이 35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하반기에 11월,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C 등급과 D 등급을 받은 기업을 19개 기업을 오늘 그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C 등급이 11개 기업, 그 다음에 D 등급이 8개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총 그 기업으로 보면 아까 368개 기업 중에서 54개 기업이 그 부실 징후라든지 부실 기업으로 이제 워크아웃이라든지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결과 자료가 이제 보도가 막 되고 있는데 보면 전통적으로 수출 효자 산업 또 주력 산업이었던 뭐 건설, 철강 이런 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발표된 19개 기업의 그 업종을 보면은 건설업이 뭐 가장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철강업이라든지 조선,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고요. 대부분이 경기 침체에 민감하거나 혹은 그 업종 자체가 중국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는 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C 등급, 그러니까 워크아웃 대상을 받은 기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워크아웃 절차가 연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불가능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고요. 이걸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C 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그 채권단이 이제 주로 은행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또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 그러는 이런
대상 기업인데 네네. 그 기업 요번에 이제 아까 말씀 기촉법이라고 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네네. 이 C등급에 있는 기업들을 이런 워크아웃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그 기한을 이렇게 좀 연장을 하도록 이렇게 요번에 법안을 올려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연내 통과가 안 되니까 그 C등급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거든요. 현행 법대로 가면 법정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버렸죠. 그래서 C등급이란 것은 또 부실 징후 기업이니까 앞으로 네. 이제 조금 노력하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이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해서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버리거나 내지는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실징후기업 조기 적출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라고 했는데 자칫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만 극복하면 되는 기업들도 좀 낙인 찍어버리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빨리 그 기업구조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겠고요. 네네. 만약 이것이 이제 국회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통과가 좀 연기되면은 그 사이에는 은행들이 채권 은행들이 만기를 조금 연장해 준다든지 어떤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전망이 밝은 기업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한시적으로 조금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 대외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꼭 기업들에게만 무겁게 책임을 지우기보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외과적 수술처럼 좀 가려서 좀 살릴 걸 살리고 그렇게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주력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제 이전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세계 경기가 이제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실 징후 기업이라든지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또 너무 늘어났을 때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이제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그렇죠. 심각해질 사회적 수가 문제가 또 생기니까.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빨리 기초법을 좀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도 정비도 시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신 지금 4시 29분 27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스마트 IT 뉴스 2015년 스마트 IT 이슈 정리해봤고요. 곽정수의 기업 이야기, 요즘 뜨겁죠? SK 최태원 회장 이야기 짚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럽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YTN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2016년 새해에도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과 공감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누는 행복 있는 라디오 FM 94.5 YTN 뉴스 FM과 희망찬 새해 맞이하세요.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미래가 궁금해? 스마트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 IT 뉴스. 자,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을 끌고 가는 힘은 IT입니다. ICT가 경제 근간이 된다라는 건 정부도 밝혔죠. 2015년만큼 또 IT 분야가 숨가쁘고 주목을 받았던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마법 같은 IT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기처럼 우리 일상을 더욱 파고들고 있는 IT 산업의 변모. 올해 IT 산업 전체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가 7가지 이슈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IT 뉴스 많은 분들이 이 트렌드에 혹시나 뒤처질까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주제가 내 맘대로 뽑은 IT 이슈 2015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 자, 김민성 기자의 마음이지만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과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네네. 이슈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이슈를 뽑아본 거는 애플의 독주입니다. 네, 네. 애플의 독주. 이게 오늘 소개해 드릴 것들이 그 스마트 IT 뉴스 시간에 아마 대부분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했을 텐데, 네네. 이 애플 이야기들은 뭐 삼성이든 어디든 맞물려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 특히 올해는 애플의 건재가 놀라울 정도로 느껴졌었어요. 네, 잡스 왜냐하면 이후로는 전 세계 사실, 네. 네네, 잡스 이후로 애플이 좀 힘들다 이런 사실 인식이 있었는데 아니군요. 네, 잡스 사후에 애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네네. 팀쿡 산하에서는 전 세계 뭐 스마트 IT 기기 시장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라는 건 네.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지금 수익의 92%를 넘게 지금 애플이 독식하고 있어요. 이 애플 뉴스가- 세상이네요. 네. 네네. 이 뉴스가 올해 그 IT 시장에 대단히 큰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수익 점유율이 65% 늘어난 거고요. 네. 이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판매량 출하량 기준, 네. 판매한 대수 기준으로 보면 애플은 점유율이 10%대거든요. 근데 네. 이유는 9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네. 대단한 승자 독식을 애플이 올해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10대 중 한 대가 애플이 팔리는데 돈은 뭐 10개 중 9개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되게 한정되어 있는 고가 명품 시장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윤 구조입니다. 예. 국내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애플이 너무 독주를 하다 보니까 특히 삼성, LG의 고가폰은 이제 약간 무너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 심각한 거는 저가폰 이탈도 되게 심하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삼성, LG의 무슨 그 스마트폰이 위기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애플이 고가 시장에서 펄펄 나는 사이에 삼성, LG가 지금 수년간 공을 들였던 신흥 시장에서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많이 들어보셨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비싼 폰은 안 팔리고 중저가 폰이 열풍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예,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과 LG가 내년에 이익률이 올해보다 더 급감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여전히 애플의 건재 그리고 또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 아무래도 중국 영향도 있겠죠. 두 번째 그렇죠. 이슈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뽑아본 게 샤오미의 실력입니다. 예, 샤오미의 실력. 예. 네. 이 샤오미 하면 항상 그 대륙의 실수라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대륙의 네네. 실력으로 바뀌었고요. 이게 올해 그 중국 기업 샤오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이 올해 2분기부터 그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삼성과 애플, 화웨이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들을 다 제치고 벌써 1위로 뛰어오른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삼성과 LG의 이 중저가폰의 점유율을 다 이제 깎아먹은, 다 가져간 장본인입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 체중계, 혈압 측정기, 손목 밴드 온갖 제품을 다 만드는 곳이죠. 샤오미가. 네. 얼마 전에는 그 라텍스 쿠션을 또 샤오미가 그렇죠. 만들었다고요. 야, 참 그렇죠. 별걸 다 하는 오.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업이 지금 2011년 8월에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 벌써 네.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어마어마하군요. 예. 이게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으로 단 4년 만에 성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중국 기업의 눈부신 성장 그리고 무서움을 깨닫게 한 샤오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올해의 신인 같은 신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민성 기자님이 뽑은 내 마음대로 뽑은 이슈 중에서도 신인상을 받은 샤오미 이야기. 예,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네네. 올해 아마 내년이 되면 샤오미가 더 큰 제품들, 더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샤오미 생태계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신흥시장에서 많이 압박해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 한 10년 전 뉴스에서 저희가 노키아를 제쳤다 이렇게 자축하던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노키아 입장이 된 것 같다라는 씁쓸한 마음도 듭니다. 자, 또 자동차 이야기가 올해 많이 관심을 보였는데 세 번째 이슈 어떤 겁니까? 이제 스마트카 시대가 임박했다를 세 번째로 뽑아봤습니다. 네. 올해 정말 스마트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연일 뉴스에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구글이 캘리포니아에서 그 실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그
아주 그 1등, 아주 빠른 패스트하게 빠르게 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네네. 지금 애플이 그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죠. 네. 지금 여기에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시범운행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 바이두도 무인차를 베이징 시내에서 선보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년 전에 이미 뭐 자동차 사업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철수를 했는데 올해 전장사업팀, 그러니까 전자장비를 전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이 스마트카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최대 자동차 메이커죠. GM의 그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구동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그 최근에 서울 강남 인근에서 그 무인 자동차 시험하는 걸 선보였었는데요. 지금 온갖 기업들이 지금 IT 진영 혹은 뭐 전통적인 자동차 진영, 전자 진영, 가전 진영들이 지금 모두가 스마트카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시대가 지금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경제가 어려워져도 자동차는 또 다들 구입을 하시거든요. 이와 그렇죠. 관련된 상황 때문에 더더욱 이 시장 혹은 개발자들, 사업체들이 더욱 매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다른 이슈를 하나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페이스북 이야기네요. 네, 네 번째는 페이스북의 진격을 뽑아봤습니다. 네. 네. 사회자님도 되게 하루에 페이스북 혹시 몇 번 정도 열어보세요? 제가 너무 자주 열어봐서 한동안 한 달 정도 끊었다가요. 네네. 다시 요즘 보고 있는데 못해도 10번 이상은 페이스북을 열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그래도 뭐 매해 성장해온 기업들 올해 성장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네네. 지금 페이스북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 3분기에 월간 사용자 수가 15억 명 그리고 이야. 일간 사용자 수가 10억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전 세계 인구가 저희가 뭐 60억, 70억 인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6명 중에 1명이 매일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만큼 놀라운 거고, 그리고 지금 수익으로 따져보면 그 3분기에 1조 달러를 넘었고, 네. 매출도 지금 5조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단히 놀라운 건, 아까 그 하루에 10억 명이 쓴다고 했잖아요, 전 네네. 세계에서. 이 가운데 모바일 사용자 비중이 무려 9억 명입니다. 90%. 야, 이제 모바일로 완전 넘어갔군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이 페이스북 내에서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벌써 85%예요. 그만큼 모든 기업들이, 모든 사업자들이 페이스북으로 다 달려가고 있다는 지금 뜻입니다. 네. 그리고 자. 지금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네네. 그 뉴스 시장에서 지금 슈퍼갑이 되어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네,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버즈피드의 위력, 뭐 또 허핑턴 포스트 이런 것들의 위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 인스턴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가 내년에 국내에도 들어옵니다. 네네. 국내에도 들어오는데 이 뉴스라는 게 뭐 영원한 킬러 콘텐츠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좋아하는. 이제 페이스북이 인스턴트 아티클을 통해서 모바일 광고 시장에 더 이 큰 파일을 가져가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면 전체 미디어 뭐 TV, 라디오도 있고 뭐 많은 매체들이 있는데 신문도 있고 네. 이 가운데 25%가 모바일로 뉴스를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모바일 광고 비용이 전체에서 8%에 불과합니다. 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시장이고 확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내년에 모바일에서 더 큰 장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더 그 큰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 뉴스 플랫폼이 이렇게 빨리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뒤따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렇게 또 전통 미디어들이 특세하는 것 같고요. 자, 비슷한 또 일을 하나 뽑아주셨습니다. 구글의 변화 이렇게 이름 붙여주셨는데요. 구글 하면 뭐 전 세계 IT의 신이죠. 뭐 네네. IT를 얘기할 때 구글을 빼놓을 수 없는데 올해 구글이 지주회사가 됐었습니다. 네네. 8월 11일에 발표였는데요. 네. 구글이 그 지주회사, 그러니까 구글 위에 있는 대표회사로 알파벳이라는 걸 출범을 시켰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에 이제 자회사가 된 겁니다. 네. 이 그 지주회사 변모한 이유가 뭐냐면 구글이 이제 인터넷 혹은 뭐 모바일 이런 뭐 브라우저 그런 경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IT와 연결시키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뭐 검색, 광고, 지도, 뭐 안드로이드, 유튜브 이런 것들은 이제 자회사인 구글이 하는 업무가 된 거고요. 네. 장기적으로 헬스케어도 하고 스마트홈 사업도 하고
초고색 인터넷 사업도 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온갖 실험도 하는 모든 식의 그 자회사들을 알파벳 A, B, C, D에 맞게 지금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에릭 슈미트 회장이라고 지금 알파벳의 이사회 의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 지난 10월에 한국에 방한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26개 숫자 그 알파벳 이후에 원주율과 같이 무한대의 숫자를 회사 이름으로 쓰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구글이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저희가 네. 흔히 뭐 지구를 제패한다, 뭐 우주를 제패할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구글의 이 무서움에 약간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던 이슈였었습니다. 예, 정말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건강 생활까지 파고들어서 그 빅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면 어마어마해질 것 같네요. 네네. 네. 하지만 또 뭐 우리의 생활에 도움되는 일도 있겠죠. 사물 인터넷, O2O 이런 것도 이슈가 됐습니다. 6번째죠? 네, 맞습니다. 사물 인터넷, 저희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데 올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뭐 광고도 그렇죠. 나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품을 보면 운영 체제라고 하는 OS가 있고, 네. 저희가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면 OS가 있고, 그 OS에 따라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 핸드폰 이렇게 몸 같은 바디가 있잖아요. 예, 예. 이 IoT라는 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혹은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IoT라는 서비스가. 그리고 그 IoT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라는 그 고객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네. 이 소비자에게 맞는 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IoT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제일 주목받았던 아이템이 O2O였습니다. 네. O2O. 이게 설명해 그렇죠. 주시죠.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인데 흔히 요새 그 카카오 택시 있죠. 네. 네, 점유율도 네.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앱을 주문을 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택시가 오는 이런 서비스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자주로 이렇게 연동시키는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택시뿐만 아니라 청소 대행, 가사 도우미, 농산물 쇼핑, 대리운전 그리고 그 되게 많은 음식 배달 서비스들이 있죠. 네, 네. 대표적인 이 오토 서비스들인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최근에 결과적으로 아까 네. IoT의 핵심에 그 소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 소비자들에게 고객의 요구에 더 빠르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그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 디맨드 시대가 올해 비로소 이제 활짝 꽃이 피었고 내년에 더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또 이 위치 서비스에 관련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콘 같은 서비스들이 대표적이죠. 예. 자, 마지막 이슈 짧게 정리해 주시죠. 핀테크. 네. 네. 정말 올해 페이페이 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정말 그 핀테크였죠. 이 간편 결제가 꼽힌 한 해였는데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선보였었죠. 네. 지금 많이들 쓰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존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던 서비스 회사들이 카카오페이니 네이버페이, 페이코, 실업 등등등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이제 대금 결제가 되는 간편 결제를 지금 일제히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잡하게 예전에 공인인증서 깔고 하던 것들이 아니라 지문 인식하고 한 번에 인식한 서비스를 가지고 바로 결제하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았구나. 네. 그래서 IT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좀 편안하게도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셨던 한 해였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목요연하게 7가지 이슈 설명만 들어도 저희가 어떤 변화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경닷컴의 김민성 기자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YTN 생생경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업 이야기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콕콕 집어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겨레신문의 경제부 곽정수 선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정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최근 기업 관련 뉴스 그러면
단연코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 재계는 결혼이라던가 혼맥이죠. 여러 가지 이 혈연 관계로 이어진 구조가 또 특징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불거졌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과거에 그저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관련한 그 뭐 거짓말 논란으로 물러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건이 지금 인터넷상에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그 세계일보가 최태원 회장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그 편지에는 이제 최 회장이 6살짜리 혼외자식이 있고 부인인 노소영 씨와 불화를 오랫동안 겪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겼는데요. 네네. 좀 특이하죠. 언론사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 입장을 밝힌 게. 예, 그것도 그렇고요. 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딱딱하기보다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듯이 썼어요. 수년 전부터 이렇게 만나던 사람이 있었고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점이 좀 애매합니다. 별로 지금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여유롭게 개인사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SK도 복잡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입 기자들도 왜 이런 형식을 취했을까 하는 게 지금 관심사인데 네. 그냥 뭐 단순 추정입니다만 그 방어용 목적도 가능성이 있고 공격용 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어용이라는 건 뭐냐면 네. 그 혼외자식이 지금 6살인데 그 어떤 언론에 네. 그 아이가 좀 노출이 돼서 취재를 당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먼저 이제 그런 일이 공개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세에 몰리죠. 예. 부랴부랴 이제 서둘러서 공개를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그 부인인 노소영 씨는 그 최태원 씨와는 달리 그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현재도 안 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밝혔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혼 문제를 공론하는 수단으로 언론에 편지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격용이라는 거죠. 네네. 공론화 필요성에서 보냈다. 그 왜 그랬냐? 아마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가 이를 강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는데 언론사를 통해서 한 건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녀 문제는 뭐 개인적인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최 회장이 아시다시피 제3의 SK그룹의 총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준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재벌그룹 총수의 처신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최 회장이 지난 여름에 이제 사면 복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유가 경제 활성화 기여라는 명분이었는데 결국 이런 개인 문제인 이혼 문제 해결하라고 사면 복권 해줬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SK 내부에서 이제 들어보면 사면 복권 직전에 청와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우려했다고 그래요. 아, 이미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네요. 또 핵심 그렇죠. 관계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개인 문제라 그래서 이제 혹시 이혼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걸 물었는데 SK에서 당시에는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틀린 셈이 됐고요. 네네. 앞으로 이번 사건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이 재벌 총수들이 어떤 불법 행위로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 사면 복권해 주는 거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예, 맞습니다. 이 때마침 시점도 지금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혈연 관계라든지 혼맥으로 이어져 있는데 SK의 지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부인이 지금 이혼을 원치 않지만요. 네. 되게 이제 위자료를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은 별로 없고 대부분의 재산이 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의 지분 23.4%. 지금 현재 시가로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혼이 실행돼서 위자료를 주게 되면 이 주식의 일부분을 이제 부인한테 떼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SK그룹에 대한 어떤 최태원 회장이 단독으로 어떤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거고요. 예. 나중에 이제 최 회장하고 노소영 씨의 주식 지분이 자식에게 상속되면 다시 이제 모아지니까 뭐 경영권 문제가 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예, 사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을 정도인데 지금 SK그룹 쪽에서는 총수의 개인사다. 우리는 뭐 모르겠다. 노코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SK가 큰 배경이 이제 노소영 씨의 아버지죠.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SK그룹을 좀 키울 수 있는 기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뭐 단순하게 자녀 관계로 이어지는 지분 승계로 볼 문제가 아니라 좀 복잡한 내부 힘겨루기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결혼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어떤 몫을 나눠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현행법 체계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노소영 씨가 위자료 쪽으로 SK텔레콤을 요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일단 노소영 씨 쪽에서는 이거 절대 사실 무근이라고 그래요. 네. 노소영 씨 쪽을 잘 아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직접 본인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네네. 본인이 전혀 사실 무근이고 이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무슨 텔레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SK텔레콤 이동통신 사업이 과연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혹은 노소영 씨의 어떤 공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 문제인데 저는 약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좀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SK가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92년에 제2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건 맞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여당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대선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서 SK에게 이를 자진 포기하도록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당시 SK가 눈물을 머금고 다 잡은 대우를 포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인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을 이제 인수했는데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비자금 사건으로 법정에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K가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었다. 이건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좀 사실관계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될것 사실관계를 같습니다. 좀 볼 필요가 있죠. 예. 예. 자, 이제 편지가 공개되면서 지금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의 주가, SK 관련 주가가 일단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내연녀에게 좀 경제적인 내연녀라고 아직은 이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요. 예. 경제적 이득을 줬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결과적으로 지금 SK라는 그룹 자체가 악재를 만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저께 이제 이제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이틀 지났는데 코스피 지수는 어저께는 오름세였고 오늘은 소폭 내림세였어요. 네. 그런데 SK 지주회사죠. 이틀간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부정적 시각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 회장이 내연녀와 이 사귀기 시작한 게 한 2007년, 8년 그때인데 네. 당시에 그 내연녀가 SK건설, 이제 SK그룹의 계열사죠. 건설로부터 아파트를 15억 원에 샀다가 네네. 그다음에 2년 뒤에 SK 해외 계열사에게 한 10억 원 정도의 차이를 보고 되팔았어요. 아. 그 내연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2년 사이에 10억이라는 시대 차익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그렇게 판 직후에 내연녀는 최 회장의 딸을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뭐 SK에서는 당시 시세대로 거래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사실관계 또 개인사,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지만 이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총수가 이런 방식의 어떤 도덕적 실망감을 계속 안겨주는 것 이런 건 좀 기업인들도 뼈저리게 느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 이야기 한겨레신문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오늘 순서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 부자병 얘기해드렸는데요. 최태현 회장 얘기 들으니 이 부자병 이야기 실제로 있는 병이 아닌가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내일도 생생경제 올해 마지막이지만 탄탄하게 준비해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